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을 하고 서울 SF 아카이브와 과학책방 갈다가 같이 하는 한국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풍경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과학 잡지로 보는 대중과학 키워드의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서울 SF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과학 잡지 자료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표지 위주로만 준비를 했고요. 1960년대하고 일제강점기는 일단 자료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과학 잡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나라 과학 문화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뭔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의제가 발굴이 되는 그런 시간이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으로 과학조선을 비롯한 과학 잡지들이 또 몇 종 나왔었습니다. 과학조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저런 논문이라든가 기사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간간히 소개된 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지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계몽, 그리고 194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군국주의, 그러니까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뭔가 이 전쟁에 동원이 되는 전투기라든가 이런 그 무기들을 표지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분위기가 과학조선이라는 잡지에도 그냥 반영이 되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이거 여긴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고찰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194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미 일제강점기가 이제 30년 이상 지속이 되었던 때니까, 이 땅의 청년 지식인들은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지식의 주요 습득 수단이라든가, 지금 지필, 이런 주요 이제 언어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말을 하지만 1940년대가 넘어가면 더 이상 한국어로 된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만약에 1945년에 끝나지 않고 더 지속이 되었으면 아마 영영 우리나라의 젊은 지식인들은, 또 과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은 오랫동안 일본어로 된 지식 습득에 더 익숙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나중에 해방이 되더라도 45년이 아니라 좀 더 지나서 되었으면 그게 다시 우리말로 된 콘텐츠화 하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과 어떤 또 수업료라고 할까요? 그런 걸 치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공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학 잡지라고 할 만한 것은 딱히 나온 게 없고, 다만 과학 전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사회 번역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회 운동가 또는 어떤 그 이념적 활동가들이 과학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낸 잡지라기보다는 어떤 단체 기관지 성격의 것들이, 논문집 같은 성격의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고요.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과학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잡지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 과학이라는 잡지를 내던 곳에서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과학시대라는 잡지를 또 동시에 내게 됩니다. 표지가 전부 다 보면은 서양의 유명한 과학자들 얼굴 초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까 빨리 우리도 서양의 유명한 과학자나 과학기술자들 같은 그런 고급 과학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의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표지에서부터 표방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표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리 퀴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알렉산더 그라함 벨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렇고 그라함 벨도 그렇고 과학자라기보다는 이제 발명가이자 기술자인데, 이 발명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공간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도 70년대 들어서야 사실상 비로소 과학 기술, 과학자, 그 다음에 발명, 이게 약간 다른 트랙으로 좀 분화가 되는 게 확연해지고, 그 전까지는
발명과 과학기술 계몽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같이 묶여져서 잡지라든가 과학문화 담론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마리 큐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여성이면서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그 유명한 과학자로서, 또 우라늄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또 기여를 한 과학자로서 기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 잡지에도 표지로 나왔던 거고요. 현대과학 8호라고 되어 있는 것에 실려 있는 이 사람은 글렌 T. 시보그라고 하는 입자 물리학자 내지는 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1950년대 들어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는데, 새로운 원소를 개발하고 또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입자 물리학적 이론들을 밝히고 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때 그 당시 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스타 과학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 9호에 실려 있는 이 표지의 이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예요. 노벨 과학상하고 노벨 평화상을 동시에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물리학자이면서도 핵무기나 이런 원자력이나 핵 에너지를 전쟁이라든가 뭔가 이런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또 DNA의 구조를 밝힐 뻔한 사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연구 업적도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과학기술이 사회에 공헌하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참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존경할 만한 과학자로서 이미 이때부터도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이 현대과학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 잡지였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시대라고 하는 잡지를 이렇게 또 냈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나비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을 표지로 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 비행기하고 뒤에 원자 궤도의 그림이 중첩되어 있는 그림의 표지가 실려 있는 이 과학시대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전에 나온 잡지호입니다. 군용기가 아닌 일반 여객기가 이제 국제선 항로의 취향을 뭐 일제강점기 때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비행기의 항속거리가 짧아가지고 이제 긴 거리를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표지도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의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 과학기술 분야에 열심히 매진을 해서 우리도 위대한 과학자, 과학기술자, 발명가들을 빨리 배출을 해야겠다, 조급함까지도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1947년에 나온 과학 잡지의 그 과학 시대의 편집 후기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서 반드시 위대한 과학자가 나와야만 한다. 되게 막 간절하잖아요. 이제 정부 수립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새롭게 과학기술로 나라를 빨리 단시간에 좀 부강하게 일으켜 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런 잡지의 표지라든가 편집 후기라든가 또 잡지의 내용들 같은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몽에다가 과학기술 건설이라는 이 키워드가 제일 크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과학의 눈으로 다시 보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선이 이제 그 정도 38선 정도에서 고착이 된 상태에서 남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다시 사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학 잡지도 다시 나오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한국전쟁 중에 이제 나온 거예요. 1952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1953년에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들도 보면 이게 다 1954년에 나온 과학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고, 과학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제목을 소년 과학으로 바꿔가지고 1955년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소년 과학이라고 제목은 그대로 가되 표지 컨셉이라든가 이런 제목의 폰트 같은 게 또 중간에 확 바뀌면서 1955년 내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일 윗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항공 우주와 관련된 게 압도적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뭐 군용 그 대형 헬리콥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것도 이것도 미국 해군의 수직 이착륙기하고 밑에 미국 그 해군 전함의 모습을 같이 그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두 개도 이게 우주선, 로켓 이런 거거든요. 그 세 번째에 있는 이 로켓의 모양은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군이 사용했던 V2 로켓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우주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2차 대전 때 독일이 V2 로켓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 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을 굉장히 공경에 몰아넣었던 것들이 이제 잘 알려졌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는 이러한 로켓 미사일 무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겠구나라는 게 이미 이때부터 교양과학 차원에서 좀 수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비행 접시 같은 것이기도 하고, 밑에 보면 이제 우주선 같은 로켓 같은 것도 보이는 게, 우주 개발, 우주 진출, 이게 아마 장래에는 인류가 아마 필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암시가 이 표지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1950년대 정도만 되면 이미 영미권에서는 그 SF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 50년대 영미권 SF에서는 이미 뭐 우주 제국이라든가 우주 탐험 같은 거는 너무나 클리셰라고 할 만큼 일상적인 설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일본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1950년대에도 해외 문물들을 이제 접하거나 할 땐 다 일본 책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반영을 한 것이 아마 여기에도 이런 항공, 우주 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걸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1955년 1, 2월 합본으로 나온 소년과학 표지를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수확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컨셉이 지금 보이는 그런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첨단 과학기술을 반영해서 훨씬 더 생산량이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어획량 같은 거를 늘릴 수 있고, 그 프로세스들을 어떤 전자기식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다이아그램처럼 보여주는 컨셉의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55년 3월호 소년과학 표지도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개발이 된 제트 전투기일 겁니다, 아마. 1955년 3월호까지의 그다음에 1955년 4, 5월호 합본호, 여기 밑에 한자로 특대호라고 붙여놨는데, 갑자기 제목의 폰트도 달라지고 이 표지 컨셉도 뭔가 좀 달라졌죠.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위에 과학 다이제스트 시절부터 소년과학 때까지는 그 편집장이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랬다가 이 소년과학 4, 5호로 넘어오면서 편집장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보면 자연을 오브제로 잡은 표지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일상생활하고는 유리된 첨단 과학기술 환경에 대한 것만을 너무 쫓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일상적인 기상 환경 같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주제로 표지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는 이제 이런 잡지가 55년까지는 이런 게 나왔고요. 50년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다른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군사, 또 항공, 또는 이제 항공 우주와 관련된 컨셉 이외에는 자연이나 기상, 환경 이런 것들이 주 컨셉으로 일단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8년도에 과학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7월로 창간이 돼요. 5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과학 잡지로 이렇게 발간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1957년에 옛 소련에서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1호거든요. 그리고 그 스푸트니크가 미국 상공을 계속 돌면서 전파 신호를 발신을 하고, 미국 사람 누구라도 주파수가 맞는 수신기만 있으면 스푸트니크가 발사하는 전파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죠.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인데, 그때부터 미국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치하고 무조건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맹렬하게 우주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죠. 미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가 가기 전에 인간을 반드시 달에 보냈다가 안전하게 귀환을 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고, 그때 소련하고 미국이 같이 벌였던 우주 개발 경쟁을 이제 소위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결국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다 오므로 해서 스페이스 레이스도 미국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소련이 쏘아 올린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나름대로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에 처했죠. 그래서 이 1958년 7월호로 창간된 이 과학세계라는 잡지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우주 탐사선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마리노호라고 해서 화성 탐사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급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1957년 이후로. 그리고 그 우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사실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 정도로 무슨 기술이 아주 뛰어나거나 투입할 그 여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가 이때 이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그 집권 초기부터 계속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던 거는 이제 원자력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은 당장 그걸 통해서 얻는 전력으로 국가 경제라든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원자력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국비 유학생도 뭐 많이 해외로 보내고 그랬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당시 출판되었던 단행본들 중에는 원자력이라든가 또 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도 아예 원자력만 따로 다룬 교과서가 있을 정도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굉장히 좀 후원을 하고 주요 과학 키워드로 이렇게 밀었던 그런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과학 잡지에는 물론 이제 내용 중에는 원자력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과학 잡지의 주요 콘텐츠로서는 스푸트니크 쇼크를 포함해서 이런 우주 항공, 자연, 환경 이거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주였다는 거죠. 창간호도 외계 천체와 우주선, 우주 발사체로도 쓸 수 있는 2단 로켓 모양의 로켓,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들, 곤충 이거죠. 뭐 전파망원경은 이것도 역시 우주를 관측하는 것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첨단 전투기의 모습. 이게 그 전에 6.25 전쟁 당시에 한국 사람들 눈에 익숙했던 전투기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59년 1, 2월 합본어로 나온 표지에 보면 아예 우주 항공을 그냥 컨셉을 다 담았어요. 로켓도 있고 천문대도 있고 몸체가 없이 그냥 통으로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의 모습 같은 게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켓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 식물, 그냥 우주 아니면 자연. 요때부터 슬슬 잡지의 표지 그림이 일러스트가 아니라 사진을 아마 이제 살짝 이제 후처리를 해서 실은 것 같은, 과학세계 표지들 보면 절반 정도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고 나머지는 사진을 아마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실은 것 같아요. 50년대 후반에 나온 과학세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본 항공우주와 자연이다. 항공우주가 더 비중이 커진 것은 역시 1957년에 나온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이다.